나는 월급 250만 원을 주고 젊은 남자를 개인 기사로 고용했다. 일은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으며 높은 학력도 필요 없었다. 유일한 조건은 시간 엄수와 입이 무거운 것 단 2가지뿐이었다. 그는 실직 상태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다며 내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즉시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놈이 내 아내와 잤다는 사실이다. 나는 안다. 그가 이 집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아래층 운전석에 앉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그가 내 아내를 아는 것이 내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우리 집에서 4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모텔에서였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도현, 35살이며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의 지사장이다. 사업이 수십억 원대 규모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작은 가족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만 했다. 내 아내 이서연은 32살이고 사립유치원 교사다. 그녀는 온화하고 차분하며 남편과 아이를 돌볼 줄 아는 여자였다. 우리 사이에는 6살짜리 아들 김시우가 있다. 아이는 똑똑하고 명랑해서 엄마를 쏙 빼닮았다. 혹시 내가 서연을 의심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서연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유형의 여자였다. 화장도 잘 안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으며 SNS도 거의 하지 않았다. 책 읽기, 아이들 가르치기, 아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시우가 만화를 보고 싶다며 내 아이패드를 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이패드를 켰고 카카오톡 앱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첫 느낌은 낯설미였다. 나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 서연은 쓰지만 보통 모든 흔적을 지우곤 했다. 아마 이번에는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앱 안에서 메시지 한 줄과 함께 대화창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따라 내 머리칼 향기가 그립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창을 눌렀고 내 세상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애정어린 호칭으로 서로를 불렀고 서연이 퇴근한 후에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심지어 오늘 그 사람 출장 갔어. 넘어올 수 있어.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있었다. 야한 사진이나 민감한 영상은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상대는 고민혁. 서연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아이패드를 닫았다. 소리치지도 따져 묻지도 홧김에 달려나가지도 않았다. 아마 내가 쉽게 이성을 잃는 타입의 남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시우가 태어나기 전 3년 전에 끊었던 것이었다. 이번에 다시 피웠다.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 담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민혁이라는 작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 가정에 끼어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정보 수집을 의뢰했다. 사흘 만에 나는 그의 본명, 주소, 직업, 경력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고민혁은 28살, 한 헬스클럽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고 산간지역 아동을 돕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남편과 별거한 지 2년이 넘었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혁은 그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생활력 강하고 굳세며 독립적인 여자라며 가켈게 여겼다. 거기까지 읽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서연은 단 한 번도 강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여리고 잘 울며 집안의 모든 일을 항상 내게 의지했다. 하지만 아마도 애인의 눈에는 이 세상 가장 멋진 여자로 보였으리라. 나는 그를 때리지도 아내를 때리지도 않았다. 시우가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이자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나는 개인기사 채용 공고를 냈다. 월급 250만 원, 학력 무관, 2종 보통 면허와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지원자들을 걸러내고 민혁을 포함한 몇 명과 가짜 면접을 진행했다. 그는 하얀 셔츠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나를 보자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 독한 남자 향수 냄새는 예전에 서연의 옷에서 맡아본 적이 있었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 씨 마음에 드네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도록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날부터 나는 민혁을 집으로 들였다. 그에게 차를 맡기고 보조 열쇠를 주었으며 아내의 출퇴근과 아이의 하원을 부탁했다.
내가 회의로 바쁠 때는 대신 장을 봐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감히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 앞에서 민혁과 가까이 서 있을 때마다 조심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민혁은 연기했다. 마치 서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연기했다. 매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관찰했지만 내 속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도 몰랐다. 그들이 자백하기를? 서연이 관계를 끊기를? 아니면 내가 그들 앞에서 증거를 터뜨릴 기회가 오기를?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했다. 속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들이 깨닫게 해줘야 했다. 자신이 배신한 남편이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서연에게 알려줘야 했다. 1주일, 2주일, 그리고 3주가 지났다. 민혁은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서연은 점점 더 긴장했다. 내가 민혁 씨, 아내 좀 시장에 데려다 줘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의 눈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민혁이 서연과 여전히 잠자리를 갖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확신했고 그 사실이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언젠가 내가 바람맞은 사실을 알게 되면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내가 직접 쓴 각본의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 연극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는 자였다. 이야기의 서막은 여기까지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다. 나는 두 사람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혁이 정식으로 출근한 첫날, 나는 마치 오랜 동생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이런저런 당부를 했다. 일은 간단해요. 아침 7시에 나 출근시키고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돼요. 가끔 시간 나면 아내 마트에 데려다 주거나 아이 좀 데려다 주고 와이프가 운전을 못해서 말이야. 알다시피 요즘 여자 혼자 길 다니기 위험하잖아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남자 향수 냄새가 칼같이 다려진 하얀 셔츠 깃에 여전히 배어 있었다. 그 향수는 내 침실, 서연의 베개에서 맡았던 것이었다. 그녀가 마사지숍에 다녀왔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낡은 현대 아반떼 한 대를 내주었다. 회사에서 쓰던 차로 이동하기에 딱 적당했다. 그가 거만해질 만큼 고급차도 아니었고 무시당할 만큼 싸구려 차도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깔끔한 유니폼까지 사주었고 업무용 휴대폰도 지급했다. 그는 나의 이런 친절에 놀란 듯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정직하고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민혁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바람맞은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사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는 신사적인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첫날 나는 민혁에게 나를 출근시킨 뒤 돌아오는 길에 시우의 유치원에 들러 아이를 아내 대신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 사모님을 모시러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백미러로 그를 보며 웃었다. 내 아내 이름이 서연인데 몰랐어요? 그는 하더니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정면을 향했고 손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내가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나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밖에서 기다려요. 내가 아들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데려다 줘요. 시우가 달려나와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내 시선은 뒤쪽의 작은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이 정문에 서서 핸드백을 든 채 차에 앉아있는 민혁을 낯선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민혁을 못 본 척하며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내가 물었다. 왜 택시 안 탔어? 내가 기사 보냈다고 했잖아. 서연은 침을 삼키며 작게 대답했다. 아, 농담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일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나는 웃었다. 모르는 사람이야. 인터넷으로 구했지. 운이 좋았네, 안 그래? 그 말에 그녀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차 쪽으로 이끌며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가서 밥 차려야지. 차 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무거웠다. 시우만이 천진난만하게
선생님이 친구를 혼낸 이야기를 떠들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침묵했다. 민혁은 앞만 보았고 핸들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자신들의 잘못과 수치를 감추기 위한 연기. 하지만 나 역시 연기하고 있었다. 일밖에 모르고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혁이 서연을 데리고 시장에 가거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도록 일정을 짰다. 심지어 장모님 생신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드려요. 옆에서 조언도 좀 해주고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민혁은 작게 대답했다. 네,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보, 저 혼자 택시 타고 가도 돼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기사를 고용한 건 당신 택시 타지 말라고 한 건데 너무 아깝잖아. 게다가 당신 멀미도 자주 하잖아. 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말을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음성 녹음과 야간 녹화 기능이 있는 종류로 더 이상 추측하고 싶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녹화된 영상을 하나씩 두 사람이 차에 앉아있는 매 순간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며칠 뒤 내가 바쁘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서로 힐끗거리거나 옅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한 번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시선을 교환하기도 했다. 차가 신호대기에 멈췄을 때 아직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정도만으로도 이미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한 번은 민혁에게 서연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나는 GPS로 추적했고 차가 친정 방향이 아닌 호수 근처의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블랙박스를 켰고 그들이 차 안에서 40분 동안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다.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에 앉아 패배자처럼 쓰디쓴 커피에 위스키를 부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저 아내에게 속고도 괜찮은 척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상황을 더욱 몰아붙였다. 나는 민혁의 월급을 20만 원 더 올려주었다. 이유는 자네가 참 착하고 성실해서 예전에 내 사촌 동생 같아서 그래. 내가 자네를 아주 아끼거든.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나를 마치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밥 짓는 양도 줄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곳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나는 민혁 앞에서 자랑스러운 어조로 아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와이프 참 착해. 아이도 잘 돌보고. 단지 좀 덜렁거려서 문제지. 얼마 전에는 휴대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와서 다 젖었는데 다행히 고장은 안 났어. 나는 휴대폰 이야기를 일부러 강조했다. 그가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그는 움찔했다. 세차하려고 물을 뿌리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의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다. 걱정 마. 나는 성격 좋잖아. 다른 사람이었으면 난리가 났을걸. 어느 날 밤 회사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민혁에게 취한 척했다. 뒷좌석에 앉아 나는 주절거렸다. 어이 민혁 씨, 배신이 뭔지 알아요? 민혁은 침묵했다. 나는 웃었다. 그건 말이야. 마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것과 같아. 매일 밥 주고 털 빗겨주고 옆에서 재우고.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집에 뱀을 물고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백미러를 힐끗 훔쳐보는 것을 보았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나는 누굴 미워하진 않아. 다만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증오할 뿐이지.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했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심장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활짝 열려 있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서연은 더욱 침묵했다. 나는 이 연극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나는 그저 한 번의 기회, 두 사람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마지막 한 방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나 자신도 몰랐다. 매일 나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짓고 민혁이 마치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양 아내를 데려다 주게 했다. 하지만 내 속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용광로 같았다. 나는 한 몸에 두 개의 인격으로 살고 있었다.
낮에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유쾌한 상사,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였다. 배신자 두 사람의 은밀한 눈빛, 훔쳐보는 시선, 애매한 웃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나는 그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거리를 두고 조심했다면 이제는 더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아마 내가 계속 침묵하고 매일 그들이 가까이 있을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몰랐다. 그 침묵이야말로 두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올감이라는 것을.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비서에게는 피곤해서 3시에 퇴근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GPS 앱을 켰고 차가 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명목상으로는 서연이 시우를 데리러 갔고 민혁이 돕기 위해 따라간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GPS는 근처에 학교 하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멈춰 있었다. 나는 차량 블랙박스를 켰다. 화면은 선명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민혁은 차문에 기댄 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도 포옹도 필요 없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에서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지만 나는 이미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했다. 아플 정도로,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35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웃었다. 소리 없는 하지만 쓰디쓴 웃음이었다. 나는 이 연극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내가 좋아하는 호박국을 끓였다. 그녀는 국을 한 그릇 떠서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많이 먹어요. 요즘 당신 수척해 보여.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가볍게 저었다. 국그릇 속에서 나는 아내 옆에 서서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던 민혁의 모습만을 보았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서연아, 나 내일 모레 출장 가는데 민혁 씨한테 시우 잘 데려다 주라고 말해줘. 그 친구 믿을 만한 것 같아. 서연은 순간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급한 회의가 생겼다며 민혁을 일찍 불렀다. 그가 도착하자 나는 말했다. 아, 너무 피곤해서 회의 못 가겠네. 대신 자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다. 이거 서연 씨한테 전해주고 서점까지 좀 데려다 줘요. 시우 담임 선생님 드릴 선물이래. 가는 김에 장도 좀 같이 봐주고 내 아내 좀 잘 부탁해요. 나는 그 말을 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말없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네 믿어. 그가 떠난 후 나는 감시 화면을 켰다. 차 안에 블랙박스가 켜졌다. 이번에는 음성도 켰다. 확실히 듣고 싶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조수석에, 민혁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서연이 말했다. 왜 이 일을 수락했어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민혁이 웃었다. 어떤 역할이든 네 곁에서 널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이 알까봐 무서워. 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면 진작에 말했겠지. 걱정하지 마. 거기까지 듣자 내 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아침 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속은 숯불처럼 뜨거웠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깨끗이 세차되어 있었고 유리창은 반짝였다. 나는 즐거운 척하며 말했다. 일 잘하네. 이번 달에 20만 원 더 얹어줄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그의 어깨를 쳤다. 내가 자네를 아주 아껴. 왜 그런지 알아? 자네를 보면 죽은 내 사촌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 그 녀석도 자네처럼 착했거든.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그가 잠도 못 잘 정도로 두려워하길 바랐다. 저녁에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다가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거 좀 봐. 그녀는 손을 닫고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차 안에서 민혁과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내가 알까봐 무섭다면서 저놈이랑 저렇게 앉아 있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어떤 변명도 들을 필요 없어.
네가 날 배신한 매 순간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구석은 아팠지만 다른 한구석은 싸늘했다. 미쳐 날뛰고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공허했다. 마치 내 심장이 오래전에 이미 죽어버리고 움직이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부엌에 남겨두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누워 날이 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민혁을 불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나는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번 달 보너스. 그는 거실로 들어섰다. 사장님,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침묵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제주, 네가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아? 내 아내랑 자고 내 앞에서 웃으면서 날 사장님이라고 불렀지.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넌 그냥 속아 넘어간 멍청이일 뿐이니까. 내가 아픈 건 내 아내.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그 사람 때문이야.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네가 뭘 상상했는데? 그녀가 불쌍하다고? 네가 영웅이라고? 네가 결혼에 대해 뭘 알아? 네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에 대해 뭘 아냐고?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이제부터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혁의 등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우는 위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삶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민혁을 내쫓은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아침 인사도 서연과 나 사이에 피하는 눈빛도 없었다. 이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다 드러났고 겹겹이 쌓아 올렸던 위장의 막은 하룻밤 사이에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앙상한 진실뿐이었다. 차갑고 적나라하며 굴욕으로 가득 찬 어떤 날에는 거실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내 주위를 오가며 아무 일도 없는 척 설거지를 더 꼼꼼히 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집을 더 깨끗이 청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 몇 끼로 등 뒤에 칼이 꽂힌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서연이 식사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차갑게 식은 빵 조각을 천천히 씹다가 우유잔을 내려놓았다. 뭐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저와 민혁 씨 일이요. 만약 이혼을 원한다면 서명할게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용서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혼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혁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독한 바람처럼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를 찾지도 추궁하지도 않았다. 그가 두려움이라는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살기 시작했다. 화장도 하지 않고 과외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냈다. 나는 묻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스스로 직면하길 바랐다.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예전 영상들을 다시 보고 있을 때 서연이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만 봐도 돼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서연이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이 가정을 영원히 잃게 될까봐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막다른 길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빛.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일어섰다. 더 이상 널 원망하지 않아. 예전처럼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발코니로 나가버렸고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잔인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 나는 잔인하지 않다. 그저 마음이 약해질 만큼의 사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사랑은 치명적인 칼날 같은 상처도 용서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사랑이 죽어버리면 아마 사과는 마른 땅에 쏟아지는 물과 같을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서랍장 앞에 앉아 일기장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시우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썼던 일기장이었다.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나는 그 안에 이렇게 썼다. 아마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건 처음일 거야. 당신과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당신이 항상 여기에, 항상 나만의 여자로 있어주기만 한다면. 서연은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빼내어 서랍장 위 가족사진 옆에 다시 놓았다. 그건 지금의 당신을 위해 쓴 게 아니야. 과거의 당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거지. 그날 밤 이후로 서연은 내 앞에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침묵하기 시작했다. 매달리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마치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시우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혁이었다. 그는 헬쑥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다가와 길 한가운데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도연이 형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직장도 잃었어요. 여자친구도 떠나고 어머니는 아프신데 제가 돌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차 운전석에 앉아 나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내 등 뒤에서 내 아내를 호텔로 데려갔던 자가 이제는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난 이미 널 용서했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서연 씨가 별거 중인 줄 알았어요. 남편 없이 아이랑 둘이 산다고 해서.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넌 피해자고 내 아내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바보였겠지.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시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시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이 찾아왔던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 물었다. 그 사람 때렸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그렇게 물어?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처럼 비굴해질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리지 않았어. 내 체면은 지켜줬지. 서연은 나를 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체면을 지켜줄 자격도 없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고 나는 다시는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만 마주해야 할 것들은 모두 드러났다. 남은 것은 시간이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호하게 끝내야 할지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 역시 어떤 잘못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민혁의 정체를 밝히고 서연이 진실과 마주하게 한 후 얼마나 많은 밤이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믿음과 정, 추억을 휩쓸고 지나갔고 다시는 붙일 수 없는 파편들만 남았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지만 결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다. 나는 하루하루 대가를 치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마음을 돌리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마치 흐르는 매 순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인 것처럼.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자문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해졌는데 왜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까? 시우 때문일까?
아니면 이 결혼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까? 그 질문이 수많은 밤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밟기로 결심했다. 나와 서연 모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한 번의 기회였다. 나는 이틀간 출장을 가는 척했다. 떠나기 전 나는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남겨두었다. 안에는 서연과 민혁 사이의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전체가 들어있었다. 나는 서연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랐다. 아무 말도,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서류철을 침묵의 경고처럼 그곳에 놓아두었을 뿐이다. 나는 차를 몰아 교회로 나가 작은 펜션을 빌렸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다. 조용히 있고 싶었다. 하지만 첫날 밤 자정이 되자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서연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그 서류철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켰다.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50개 가까운 메시지. 내용은 모두 한결같았다. 제발 돌아와요. 부탁이에요. 나는 돌아갔다. 애원 때문이 아니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내가 남겨둔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터진 둑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줘요. 나는 나를 내려다보는 한때 내 아내였고 이 세상에도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게 했던 그 여자를 보았다. 지금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발버둥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서 있다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알아? 네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사실이 아니야.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들이고 내 차에 태우고 내 돈을 받게 하고 내 앞에서 마치 내가 바보인 것처럼 웃고 떠들게 했다는 거야. 서연이 흐느꼈다.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일부러 그를 고용했고 네가 계속 연기하게 뒀어. 네가 언제쯤 스스로 멈출지 알고 싶었거든. 서연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내 다리를 더욱 꽉 붙잡았다. 내가 비열했어요. 내가 더러웠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요. 나는 주저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스스로를 단죄할 필요 없어. 네가 뭘 했는지 너는 잘 알잖아. 이것만 기억해.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가장 아픈 사실이야. 그날 밤 서연은 밥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 역시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길지 않은 죄를 묻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단 몇 줄의 글이었다. 서연아, 한때 내 아내였던 세월에 대해 고마워.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당신을 그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해.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둘게. 서명하면 우리는 조용히 끝내는 거야.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보낼게. 널 미워하진 않지만 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 나는 편지를 식탁 위에 두고 집을 나섰다.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다. 배낭 하나와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재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은 남겨두었다. 사흘 뒤 옷 몇 벌을 챙기러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쓴 편지와 이미 서명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다른 글귀는 없었다. 오직 서명과 날짜뿐. 나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다. 김광석의 노래가 여전히 슬프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길거리를 내다보았다. 연인들이 서로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량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기억의 강물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우가 생각났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부모가 더 이상 서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눈빛을 보는 것이. 하지만 조만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끝에 다다랐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믿음을 짓밟았던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일은 나아지리라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날 나는 시우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떠나고 없었고 짧은 쪽지만 남겨져 있었다. 친정으로 가 있을게요. 아이 만날 준비가 되면 연락 줘요. 나는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시우가 나를 안았다. 아빠,
요즘 엄마가 자꾸 울어요. 엄마가 잘못했대요. 나는 목이 메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장이 아니라 내가 싱글데디가 되는 법을 배우고 한때 나의 전부였던 여자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장이었다. 긴 밤들과 아이의 천진한 질문들과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서연, 그녀 역시 고독과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안타까운 시선과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집을 떠나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용서는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서연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결혼의 판결문을 서랍에 넣고 한때 너무나도 무뎠던 내 심장의 일부와 함께 잠가버렸다. 나와 시우는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 집처럼 넓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기억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배신자의 발자국이 남았던 소파도, 세 사람의 식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몰래 오가던 주방도 없었다. 매일 나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시우와 함께 책을 읽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우며 조금은 외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항상 피 흘리는 상처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서연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다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와. 하지만 모범적인 엄마 역할을 연기하려 하지 말고 진짜 엄마가 되어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한 날부터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가끔 장모님께서 내게 전화를 걸어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김서방, 미안하네. 걔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도 시우 엄마인데. 나는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아직 어리니 당분간은 아이가 안정을 취했으면 합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서연의 가족 역시 나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착한 교사이자 순종적인 아내였다. 이제 그들은 이웃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사람들이 사위는 어디 갔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의 선택이었고 어떤 선택이든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이혼 한 달 후 나는 서연이 유치원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다. 평판이 중요한 사립 유치원에서 나쁜 소문이 퍼진 교사를 계속 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녀와 민혁의 이야기는 이미 멀리 퍼져나갔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모텔에서 마주쳤다는 사람도 있었다. 소문은 날개가 없지만 어떤 해명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SNS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것. 어느 주말 오후 시우와 함께 공원에 있을 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눈빛은 넋이 나가 있었다. 나는 그를 바로 봤지만 모르는 척했다. 시우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민혁은 몇 분간 망설이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 형님,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번만 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여전히 아들을 주시하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해. 하지만 할 말 끝났으면 사라져.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잃고 여자친구도 떠났어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댈 돈도 없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화했지만 차단당했고요. 형님께 뭘 달라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잔인하다고? 남의 아내랑 자고 이제 와서 여기 앉아 넋두리를 해? 내가 널 동정할 것 같아?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널 죽이지도 때리지도 망신 주지도 않았어. 널 용서했지. 하지만 네가 제대로 살 길을 모른다면 그건 더 이상 내 탓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몇 걸음 물러서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원망한 점 없이 그저 연민만이 남았다.
민혁은 유일한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결혼이라는 환상에서 나를 깨워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민혁 씨 만났다고. 그 사람이 폐를 끼쳤다면 미안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여전히 신경 쓰거나 혹은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녀 마음속에는 자신이 충분히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거나 돌아오거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그 서류철을 보여준 날, 나는 그 감정을 묻어버렸다. 사랑은 한번 배신당하면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모든 세포가 골마 터진다.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일주일 후 서연이 시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녀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옅은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시우가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고 나는 문 뒤에 숨어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공부는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온갖 것을 물었다. 시우는 그저 보고 싶었다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시간이 필요하대요.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그 만남 이후 나는 두모자가 연락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만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녀는 답장했다. 알아요. 더 이상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매달림의 색채가 없는 오직 수용만이 담긴 대답을 보았다. 그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녀 역시 배워야 했던 것이리라. 나는 휴대폰을 덮고 발코니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내 마음은 예전처럼 들끓지도 배신을 발견했을 때처럼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기묘한 안도감만이 남았다. 마치 지난 1년 넘게 내 심장을 옥죄던 매듭을 마침내 풀어낸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나날 속에서 시우와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배신의 감정이나 등 뒤에 은밀한 시선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치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가벼운 접촉에도 다시 피를 흘리듯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혁이 돌아왔다.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소장 한 장으로. 나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혁이 나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자신의 사생활과 직장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배신자,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자가 이제 와서 나를 역으로 무고하다니. 하지만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나는 민혁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으며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는 이판사판으로 덤비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보기에 아직 체면을 지키고 있는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내가 민혁을 합법적으로 고용했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했으며 신체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갈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민혁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당시의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다. 몇 차례의 소환 조사 끝에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민혁은 무고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는 맞고소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했다. 나는 서연이 이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눈가는 퀭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일은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어. 하지만 서연은 가지 않았다. 그녀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문 밖에 서 있었다. 머리부터 옷까지 흠뻑 젖은 모습이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그녀에게 수건을 건넸다. 닦아. 다 젖었잖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다. 제가 여기 올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혁 씨가 그런 사람으로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지만 제발 시우가 이 일들을 알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나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아이에게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숨기려고 애썼지만 언젠가는 아이도 느끼게 될 거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부탁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이뿐이에요. 그녀는 차가운 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지자락을 붙잡았다. 눈물이 이미 젊음을 잃은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죄어왔다. 분노도 원한도 아닌 연민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서연을 집에서 재웠다. 침대는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 얇은 요를 깔아주었다. 그녀는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이미 일어나 닭죽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몇 숟가락을 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아니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내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며칠간 시우를 돌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아 동의했다. 낯선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어떤 재산에도 손대지 말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가족인 척 꾸미려 하지 말 것. 그녀는 반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깨끗했고 물건들은 그대로였으며 시우는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공원에 데려가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갈비죽을 끓여주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다고 자랑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는 어른들이 서로에게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언제나 엄마였다. 아마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너그러운지도 모른다. 서연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결코 자고 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주말에 와서 시우를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조용히 돌아갔다. 한 번은 그녀가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피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내가 생각하는 말을 꺼낸다면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내 심장에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과는 절대로. 어느 날 저녁 시우를 미술학원에서 데려오던 길에 서연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머뭇거렸다. 도연 씨, 제가 이제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허락하거나 막을 권리는 없어. 하지만 진심이라면 그렇게 시작해.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서연이 웃었다. 피곤하지만 빛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붙잡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사람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갖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 한때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 나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파서도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3개월 전에 짐을 싸서 나갔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서랍장 깊숙이 남아있는 손수건, 향기가 날아간 향수병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의 낡은 사진은 아무도 떼어내지 않았다. 나는 마치 마음속에서 기억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려는 듯 모든 물건과 벽의 구석구석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곳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들의 묘지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서연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붙일 생각도 없었다. 그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모두 쏟아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썼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아직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겠지.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이건 원망의 말도 약속의 말도 아니니까. 이건 내가 당신 없는 다른 인생의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마지막 생각들일 뿐이야. 나는 그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다가 계속 썼다. 서연아, 한때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이 날 배신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나에게는 여전히 견딜 힘이 남아있었다는 걸. 나는 무너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저 안타까웠을 뿐이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나는 편지를 접었다.
서명도 날짜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잠그지 않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서연이 우연히 돌아온다면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용기를 내어 읽는다면 그녀를 끝까지 사랑했던 남자가 왜 침묵 속에서 떠나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짐을 모두 챙겼다. 옷 몇 벌, 책 몇 권, 시우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서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키웠던 검은 고양이. 그 녀석은 평온했던 시절로부터 남은 유일한 생명체였다. 나는 차마 그 녀석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 여자처럼 이 녀석도 내 온기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은 이제 세월에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때 요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주방은 고요했다. 아들의 발소리가 울리던 계단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방금 인생의 한 장을 마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장을 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시우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갔다. 낡은 아파트 4층에 있는 더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조용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가까웠다. 시우는 슈퍼히어로 스티커가 붙은 작은 방을 갖게 되었다. 나는 아이에게 새 책상과 상어 모양 스탠드, 그리고 파란색 의자를 사주었다. 아이는 무척 기뻐했다. 아이는 나를 껴안고 활짝 웃었다. 아빠, 우리 새 집이 옛날 집보다 더 예뻐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상실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저 새 집에 새로운 색깔과 의자, 장난감이 있다는 것만 보았다. 나는 아이가 자기 아빠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감춰야 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나와 시우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숙제를 가르쳤다. 나는 규칙적이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살았다. 하지만 모든 행동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실수하지 말자. 마음 약해지지 말자. 나는 아이가 기댈 곳 없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길 원치 않았다.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었다. 나는 아이가 아빠의 모습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내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시우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아빠, 내일 저 학예회 하는데 꼭 일찍 와야 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아빠가 오전에 반찬했어. 아이는 웃다가 문득 물었다. 엄마도 와요, 아빠? 나는 순간 멈칫했다가 말했다. 엄마가 바빠서. 하지만 시간 되면 오실 거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슬픔을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일찍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깔끔한 공연복을 입히고 작은 나비 넥타이까지 매주었다. 나는 학부모석에 앉았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속에서 모든 아이들 곁에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었다. 나만 홀로 앉아 있었다. 시우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무대에 올랐을 때 조명이 쏟아졌다. 나는 아이의 눈빛이 누군가를 찾듯 객석을 훑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노래를 불렀다. 아주 크고 또렷하게. 아빠는 노란 초, 엄마는 파란 초.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고 싶었다. 그 파란 초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내가 막 일어나려 할 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다. 화장도 하이힐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한 여자였다. 눈가는 붉었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무대로 올라가 달려오는 시우를 껴안았다. 아이는 제잘거렸다. 엄마, 나 노래 다 불렀어요. 나는 멀리서 두 모자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더 이상 내 것은 아니었다. 내가 옛집을 떠난 지 1년 후 나와 시우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밤을 새우지도 복수를 생각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다. 나는 더 많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동 심리학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고 주말에는 야외로 나갔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예전에는 모두 서연에게 맡겼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 하는 법을 배웠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시우는 그 노력 속에서 자라났다. 착하고 예의 바르며 나를 거의 힘들게 하지 않았다.
가끔 아이는 여전히 엄마에 대해 물었다. 나는 숨기지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만을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네 엄마야. 어른들도 잘못하면 고치는 법을 배워야 해. 네가 수학 문제를 틀리면 다시 풀어야지 공책을 찢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맑았고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이 나를 가장 안심시켰다. 내 아들이 증오를 품고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하계회 이후로 몇 달 동안 서연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도 메시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달 양육비를 계좌로 보내왔고 책임의 일부를 다하게 해줘요라는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돈은 받았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였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풍문으로 그녀가 한사립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교단에 서지도 않았다. 학부모들이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모범적인 유치원 교사 서연 선생님도 아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별다른 교류 없이 살았다. 길에서 그녀를 마주친 지인들도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할 뿐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김도연 씨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호칭은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잃어버렸다.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물어보리라 생각했다.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답은 이미 그녀의 얼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그녀가 시우를 보러 와서 멀리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아이를 지켜보다가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면 조용히 돌아서곤 했다. 더 이상 내 삶에 끼어들지도 집에 들어오지도 밥 한 끼를 청하지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와 아이의 삶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조금은 고통스럽게 보상할 방법을 찾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나를 불렀다. 혼란을 피하고 싶어 미뤄두었던 일이었다.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서연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낡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일어나 내게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게 우리는 테이블 양쪽에 앉아 분할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옛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서연에게 양보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심장에 피를 흘리게 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왜 양보하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필요 없으니까. 그 집은 더 이상 내게 보금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울지 않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사람은 눈물이 마음속으로 거꾸로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모양이다. 재판정을 나올 때 그녀는 내 뒤에서 몇 걸음 떨어져 걷다가 갑자기 불렀다. 도연 씨, 내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제 아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바라요. 언젠가 제가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서연 씨, 난 당신을 원수로 생각한 적 없어. 다만 더 이상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당신의 선택이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그녀의 깡마른 뒷모습이 노란 햇살이 비치는 오후의 가로수 뒤로 사라졌다. 마치 길고 폭풍 같았던 여정 끝에 찾아온 부드러운 결말처럼 그날 밤 나는 시우 옆에 누웠다. 아이는 내 팔을 베고 얌전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엄마 봤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나도 다시 웃어줬어요. 나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잘했네. 엄마도 널 사랑하시니까. 아이가 속삭였다. 아빠, 나중에 크면 엄마가 아빠 슬프게 한 것처럼 아무도 슬프게 안 할 거예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알아, 넌 좋은 남자가 될 거야. 아빠보다도 더. 내 아들은 소리 없는 약속처럼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나는 내 인생 가장 큰 폭풍을 이겨냈다.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용서로. 이혼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시우의 학년 말 학부모 총회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했다. 야위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평범한 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화장도 명품도 없었다. 한때 동네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상실을 받아들인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은 것들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내게서 한 줄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마치 한 걸음만 더 다가서도 내 안에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긁어낼까 두려운 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총회가 끝나고 시우가 상장을 손에 들고 달려와 제잘거렸다. 아빠, 저 우등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뒤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시우랑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우는 어느새 엄마 품에 안겨 상장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엄마, 이것 봐요. 서연은 주저앉아 아이를 꼭 껴안았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였다. 훗날 아이가 비록 찰나일지라도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은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서연은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만 답장했다. 그날 밤 나와 시우는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가 우등상을 받으면 사주기로 약속했던 선물이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와 해변을 쓰다듬는 것이 마치 사람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시우는 내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 물었다. 아빠, 옛날에 엄마 미워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대답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슬퍼할까 봐서였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다. 응, 옛날에는 아빠가 엄마 때문에 많이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시우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괜찮아졌어요? 신기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계속 미워하면 너무 피곤하잖아. 아빠는 그 시간에 널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나를 꽉 껴안았다.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아빠 계속 사랑하고 절대 슬프게 안 할게요. 나는 아이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이 부서진 결혼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속 깊은 아들 하나,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아직 부드러운 마음 하나. 그날 이후 나는 진실을 발견했던 날부터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가 용서를 빌며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싱글데디가 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공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었던 한 장을 언어로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나는 원고를 편집자로 일하는 친구에게 보냈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걸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친구는 원고를 다 읽고 내게 전화해 딱 한마디를 물었다.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냥 안타까워.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자가 한순간의 흔들림 때문에 평온했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얻게 된 나 자신도 안타깝고